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28살에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2년 2개월을 자급자족하면서 지낸 경험을 이 책에 담아냈는데요. 불후의 명조로 불리는 월드는 출간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세기 들어 자연의 법칙과 아름다움을 깊은 사색을 통해 빼어난 문장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미국 산문문학의 고전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로는 간디와 톨스토이, 마틴 루터킹 등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법정 스님도 그토록 사랑한 책이라는 월든. 어떤 내용인지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소로의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살았던 장소와 삶의 목적. 인생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모든 장소를 집을 지을 만한 곳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나 역시 이런 이유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12마일 안쪽에 있는 모든 땅을 조사해 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모든 농장들을 하나하나 사들였는데 그건 그 농장들이 모두 마음만 먹으면 사들일 수 있는 데다 값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농부의 집을 하나씩 찾아가 그가 거둔 야생 사과를 맛보면서 경작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마음속으로 그가 부르는 값대로 농장을 사들였다가 그 농장을 다시 그 농부에게 빌려주었다. 심지어는 그가 내놓는 값보다 더 높은 값을 쳐주기까지 했으며 땅 문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문서가 아닌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땅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농부까지도 경작했으며 만족할 만큼 경작을 한 다음에는 땅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는 물러났다. 이런 행동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일종의 토지 중개인쯤으로 간주했다.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든 그곳에서 살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풍경은 내게서 뻗어나갔다. 집이란 바로 세데스, 즉 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곳이 전원이라면 더욱 좋은 것이다. 나는 금방 개발될 것 같지 않은 집터를 여러 군데 찾아냈는데 그런 곳은 마을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마을이 그 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 이곳이라면 살 수도 있겠어.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1시간, 아니면 여름 한철이나 겨울 한철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몇 해를 지내는 나의 모습을 힘겹게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을 맞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집을 어디다 짓든 훗날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은 누군가 벌써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았다. 하루 오후나 저리면 과수원과 삼림지와 목초지로 땅을 나누고 문 앞에 남겨둘 떡갈나무나 소나무는 어떤 것이 좋을지 또 벼락 맞은 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부자니까. 나의 상상력은 심지어 몇 군데 농장에서 선매권을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실제로 땅을 소유함으로써 호된 시련을 겪는 일은 없었다. 내가 실제로 땅을 소유할 뻔했던 일은 할로웰 농장을 구입했을 때였는데 그때 나는 밭에 뿌릴 씨앗을 고르기 시작하고 씨앗을 싣고 다닐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를 모아들였다.
그러나 땅 주인에게서 문서를 넘겨받기 전에 그의 아내가 변덕을 부려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는 내게 위약금으로 10달러를 물겠노라고 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지만 그때 내 수중에는 10센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내 재산이 10센트였는지 아니면 농장이었는지 10달러였는지 또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건지는 내 계산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농부에게 10달러와 농장을 그냥 가지도록 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미 그 농장을 충분히 가져보았기 때문이다. 또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그에게 사들인 값으로 농장을 되팔고 그가 그다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10달러를 덤으로 얹어주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고도 내 수중에는 10센트뿐만 아니라 씨앗과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까지 고스란히 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청빈함에 아무런 손실을 입히지 않고도 부자가 된 경험을 누렸다. 그렇지만 그곳의 풍경만은 그냥 갖고 있었으므로 매년 외바퀴 수레를 쓰지 않고도 그곳 풍경을 수확해 드렸던 것이다. 풍경에 대해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주인이니 내가 그곳에 있는 권리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도다. 나는 종종 어느 시인이 농장에서 가장 값진 부분을 충분히 즐기고 떠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동안에도 무뚝뚝한 농부는 그자가 기껏해야 야생사과 몇 알을 따먹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농장 주인은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시인이 자기 농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라 할 수 있는 시에 담아 그것으로 담을 쌓고 집을 짜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가장 좋은 부분을 떠냈다는 것. 그리고 농부에게는 찌꺼기인 우유만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 할로웰 농장의 진짜 매력은 이런 것들이었다. 즉 그곳은 완전히 외딴 곳으로 마을에서 2마일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반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가 큰 길과의 사이에 널찍한 밭이 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인데 땅 주인 말로는 강한 개 덕분에 봄철에 서리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농가와 헛간의 회색과 황폐함, 무너진 울타리들도 내겐 매력적으로 여겨졌는데 그것들은 전에 살던 이와 나 사이의 시차를 의미했다. 또 속이 비고 이끼로 덮인 사과나무들은 토끼들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서 그곳에 살 경우 내 이웃이 누가 될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점은 예전에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갔을 때의 추억이 서려있다는 점이다. 그때 그 농가는 빽빽한 빨간 단풍나무 숲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면서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나는 땅 주인이 바위를 파내고 속이 빈 사과나무를 베고 초원에 싹트기 시작한 어린 자작나무들을 뽑아버리기 전에 간단히 말해서 농장을 좀 더 개발해 놓기 전에 그 땅을 사려고 서둘렀다. 이러한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농장을 경작할 각오가 돼 있었다. 아틀라스가 그랬듯이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땅값을 치르고는 아무 장애 없이 농장을 내 것으로 갖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구실도 없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농장을 사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작물을 풍부하게 수확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농장은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대규모 농업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그런 농업에 필요한 씨앗만큼은 준비한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좋고 나쁜 종자가 가려지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따라서 마침내 내가 씨앗을 뿌릴 때쯤에는 그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자유롭게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다. 농장에 묶이든 감옥에 갇히든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의 농경 저술가인 카토 장군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농장을 구할 생각이라면 탐욕스레 냉큼 사들일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잘 궁리해야 한다. 또한 애써 농장을 돌아볼 것이며 그저 한번 돌아보았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좋은 농장이라면 자주 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이제부터는 농장을 냉큼 사들이지 않고 사는 동안 내내 그 주변을 빙빙 돌 것이다. 그러다 농장을 사기 전에 먼저 그곳에 묻힌다면 결국 더 많은 기쁨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종류의 두 번째 실험에 대해 편의상 2년간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지금 낙심한 내용을 시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이웃들의 잠을 깨울 수만 있다면 아침에 횃대에 올라선 수탉처럼 기운차게 떠들어 볼 작정이다. 내가 처음 숲속에 거주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낮뿐 아니라 밤도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우연찮게도 독립기념일인 1845년 7월 4일이었는데 그때 내 집은 아직 겨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벽도 굴뚝도 없이 비나 간신히 가릴 뿐이었다. 거칠고 풍우에 시달린 널빤지로 만든 벽에는 큼직큼직한 틈이 나 있어서 밤이면 서늘했다. 수직으로 깎아 만든 하얀 기둥과 갓 대패질한 문짝과 창틀 때문에 깨끗하고도 경쾌한 느낌을 주었는데 특히 아침이면 더욱 그랬다. 아침이면 목재는 이슬에 흠씬 젖어 정오 무렵이면 감미로운 수액이 배어나오기라도 할 것 같았다. 내 상상으로 그 집은 하루 종일 이런 새벽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1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 산꼭대기의 어떤 집을 연상시켜 주었다. 그 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회벽도 없어서 방랑 중인 신을 맞이하기에 적당하고 여신도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닐 것 같았다. 내 집을 스쳐가는 바람은 산등성이에 부는 바람과 같아서 지상의 음악에서 끊어진 선율을 또는 천국에 해당하는 부분을 싣고 있었다. 아침바람은 영원토록 불고 창조의 신은 중단되는 일이 없지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올림포스 산은 속세를 벗어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가져보았던 유일한 집은 배를 제외하면 텐트 한 채뿐이었는데 여름철 여행 때 종종 사용하곤 했으며 지금도 다락방에 둘둘 말린 채 보관돼 있다. 그러나 그 배는 이 손 저 손을 거치다가 세월의 흐름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좀 더 견실한 거처를 마련한 이제는 세상에 자리 잡는 일에 얼마간 진보를 이룬 셈이다. 그처럼 허술한 껍질로 이루어진 이 뼈대뿐인 집도 내게는 일종의 결정체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내게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집은 마치 윤곽만 그린 그림처럼 어느 정도 암시적인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는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집안 공기가 신선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안쪽에 있다기보다는 문 밖에 앉아 있는 거나 다름없었으며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5세기경 힌두어를 지은 서사시인 하리반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새가 없는 집은 양념을 넣지 않은 고기와 같다. 내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어느 결에 새와 이웃하고 지내게 됐기 때문이다. 내가 새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들 가까이에 둥지를 튼 격이었으니까. 나는 안뜰이나 과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과 더욱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숲 개똥 집박이와 비어리, 풍금새, 들참새, 속독새 등 좀 더 작으면서도 삼림지에 사는 좀 더 날카로운 노랫꾼들과도 가까워졌는데 여간에서는 마을 사람들도 노랫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들이었다. 나는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반 떨어지고 약간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어느 조그만 호숫가를 터전으로 삼았는데 그곳은 콩코드 마을과 링컨 사이에 널찍한 삼림지 한복판이었으며 이 일대에서 잘 알려진 유일한 들판인 콩코드 전투지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삼림지에서도 낮은 지역이어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호수 건너편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처음 한 주 동안에는 호수를 바라볼 때면 마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산속의 작은 호수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해가 떠오르면 밤 사이에 입고 있던 안개가 벗겨지면서 군데군데 잔물결과 거울과도 같은 매끄러운 수면이 드러나고 유령과도 같은 안개는 흡사 야간 비밀회의가 파악이라도 한 듯 살금살금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숲속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곳은 산기슭에서 그렇듯 이슬도 여느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이 조그만 호수는 때때로 조용히 몰아치는 8월의 비바람 사이사이에 내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었는데 그때는 비록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대기와 수면이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여 아직 오후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초저녁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사방에서 지저귀는 숲 개똥 집바귀의 울음소리가 물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이런 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게 마련이며 구름에 덮이고 빛과 그림자로 가득한 호숫물로 어둑해진 수면 바로 위 야트막하게 뜬 맑은 공기층은 그 자체로 훨씬 더 소중한 제2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 남쪽으로는 물가에 큼직한 톱니를 이루며 서 있는 언덕들 사이로 보기 좋은 전망이 펼쳐졌는데 서로 맞은편 언덕을 향해 경사진 산비탈을 보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 사이로 냇물이라도 흐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냇물은 없었다. 그쪽 방향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연두색 언덕들 사이와 그 너머로 청색을 띤 멀고 높은 언덕들이 지평선을 이루었다. 실제로 발끝을 세우면 북서쪽으로 좀 더 떨어진 더욱 지푸른 산맥의 산봉우리들을 얼핏 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늘이라는 조폐 공사에서 찍어낸 진청색 동전과도 같았다. 그쪽으로는 마을도 일부 보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에워싼 삼림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은 점은 그 부력으로 땅을 띄워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갖고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주변의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버터를 차갑게 식히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우물의 용도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편 서드베리 초원 쪽을 바라보면 호수 건너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조그만 호수물 때문에 고립된 채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집의 문 앞에서 보이는 전망은 그보다 훨씬 좁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답답하다거나 갇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내 상상력이 뛰어다닐 초원은 충분했던 것이다. 떡갈나무 관목숲이 오가진 그리 높지 않은 고원지대로 이어진 맞은편 물가는 서쪽 초원지로 뻗어나갔는데 그곳은 흡사 방랑하는 인간 군상에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준 타타르 지방의 평원과도 같았다.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 놓고 누릴 인간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축들을 새롭고 더 넓은 목초지로 끌고 가려던 힌두교의 신 다모다라가 한 말이다. 이제 장소와 시간이 바뀌어 나는 나를 가장 매혹시켰던 우주의 한 부분과 역사의 한 시대에 훨씬 더 근접해서 살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수많은 천체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흔히 천체의 어느 멀고 외진 한 구석,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저 뒤편, 세속의 소음과 번다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희귀하고도 즐거운 곳이 있다고 상상한다. 나는 내 집 역시 실제로 이런 외딴 곳, 그러면서도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묘성이나 히아데스 성단, 알데바란 성이나 견우성 가까이에 자리 잡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정말 그곳에 있었던 셈이다. 적어도 내가 떠난 삶으로부터는 그만큼 먼 거리에 떨어진 별, 너무도 섬세하고 작은 빛을 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달없는 밤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되어서 내가 자리 잡은 것은 이 우주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한 목동이 있었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양떼가 그에게 매 시간 먹이를 주는 산만큼이나 높았다네. 그런데 만일 그 양떼가 언제나 그의 생각보다 더 높은 초원을 돌아다닌다면 그 목동의 삶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매일매일의 아침은 내 삶을 자연 그 자체만큼 소박하게 하라는 또는 순결하게 하라는 유쾌한 권유였다. 나는 그리스인들만큼이나 진지한 여명의 여신 오로라의 숭배자였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종교적 행사나 다름없었으며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었다. 탕왕의 욕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매일같이 내 자신을 새롭게 하되 그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라. 나는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른 새벽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희미한 모기 소리에도 저 우렁찬 트럼펫 소리만큼이나 깊이 감동받는다. 그것은 바로 호머의 진혼곡이며 그 자체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서 그 자신의 분노와 방랑을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딘지 우주와 닮은 느낌이 있다. 요컨대 그 소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활력과 번식력에 대한 불변의 광고로서 금지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기인 아침은 잠을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졸음기가 가장 없을 때이며 적어도 그 1시간 동안에는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는 우리의 어떤 일부가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비범한 정신에 의해 잠을 깨지 못하고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드는 대로 일어난다면 또한 천상의 음악에 수반되는 새로운 힘과 내적인 열망에 의해서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서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소리에 따라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날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전날 잠들 때보다 더욱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결국 어둠도 그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자체가 빛에 못지않게 좋은 것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매일매일이 자신이 지금껏 더럽혀온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우며 더 장밋빛을 띤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 절망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내리막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잠시 동안 감각적인 삶을 중단하고 나면 인간의 영혼 또는 그의 기관들은 매일같이 새로 활력을 얻게 되며 그의 비범한 정신도 다시금 고결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기념할 만한 모든 사건은 아침 시간에 그리고 아침의 대기 속에서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 브라만의 경전 베다에서도 모든 지성은 아침과 더불어 잠을 깬다고 말하고 있다. 시와 예술, 인간 활동에 가장 훌륭하고 기념할 만한 것은 바로 이 한 시간에서 비롯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멤논처럼 오로라의 자식이며 동틀 때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태양과 더불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영원한 아침이다. 시간이 몇 시든 남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며 내 안에서 동트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이란 바로 잠을 쫓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하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이 타산에 어두운 것도 아니다. 졸음에 압도되지 않았더라면 뭔가 쓸만한 일을 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할 만큼 잠에서 깨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 있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시적인 삶 또는 성스러운 삶에 종사하는 것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기계적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조차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새벽에 무한한 기대감을 품음으로써 다시 깨어나고 또 잠을 깬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줄 아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고무적인 것도 없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새기고 그럼으로써 어떤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할 줄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런 것을 보는 환경 자체를 조각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고의 예술인 셈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고결하고도 중요한 시간에 생각해 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우리가 얻는 얼마 안 되는 지식마저 거부하거나 모두 다 써버릴 경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신탁이 명확히 일러줄 것이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이란 그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고, 도저히 불가피하기 전에는 체념을 익힐 생각도 없었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모든 정수를 뽑아내고 싶었고, 강인하고 엄격하게 삶으로써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 숲속에 널찍하고 반들반들하게 길을 닦아 삶을 맨 안쪽까지 몰아붙인 다음 가장 비천한 상태까지 내몰아 그 삶이 정말 비천하다고 판명날 경우 삶의 모든 천박함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온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 그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숭고함을 알고 싶고, 다음번 여행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악마의 것인지 하느님의 것인지 이상하리만큼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소 성급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이승을 사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화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피그마이오스족처럼 두루미들과 다투고 있다. 그것은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 헝겊에 헝겊을 덧댄 것일 뿐이며, 우리의 최고의 미덕은 무익하고 피할 수 있는 불행이 닥칠 경우에만 발휘된다. 삶은 자잘한 일에 낭비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셈을 세기 위해 10손가락 이상 쓸 일이 없다.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발가락 10개를 더하면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지어다.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2가지나 3가지로 일을 줄이라. 100만이 아니라 5을 셈할 것이며, 장부는 간소하게 적으라. 문명생활이라는 이 거친 바다 한복판에는 구름과 폭풍과 유사 등 온갖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침몰하여 바닥에 가라앉거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를 원치 않는다면 추측 항법을 써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여기서 성공하려면 탁월한 계산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화하고 단순화하라. 하루 3끼 식사를 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한 끼만 먹도록 하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라. 나머지 일들 역시 같은 비율로 줄이라. 우리의 삶이란 수많은 소국들로 구성되고 끊임없이 국경이 바뀌어 결국에는 독일인조차 현재의 국경이 어딘지 말할 수 없게 된 저 독일 연맹과 흡사하다. 국가 그 자체도 이른바 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비대해서 다루기 힘든 조직체가 되어 그 안에 수백만 가정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기저기 가구가 어질러지고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고 계산과 적당한 목표의 부족으로 사치와 부주의한 지출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엄격한 검약, 스파르타식 간소함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생활 양식, 고양된 목표다. 국가는 지나치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통상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며 전신으로 통신을 하고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일에 대해 그것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개코 원숭이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나의 경우엔 우체국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
우체국을 통해 중요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표값을 하는 편지라고는 한두 통 정도밖에 받아본 적이 없다. 1페니 우편자는 무심코 농담으로 하던 말에 정말로 1페니를 지불하게 만든 제도인 것 같다. 또한 신문에서 무슨 기억할 만한 뉴스를 읽은 적도 없었다. 누군가 강도를 당했다거나 살해되었다거나 사고로 죽었다거나 어느 집이 불에 탔다거나 어떤 배가 난파했다거나 증기선이 폭발했다거나 소 한 마리가 서부철로에서 치였다거나 미친 개를 죽였다거나 겨울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는 등등의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런 기사는 두 번 다시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 번으로 족하다. 원칙을 알고 있다면 수많은 신뢰와 응용에 대해 구태여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철학자에게는 이른바 뉴스란 것은 모두 잡담에 불과한데 그것을 편집하고 읽는 이들은 차를 마시는 나이든 부인네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적잖은 사람들이 이 잡담에 탐욕스레 달려들고 있다. 언젠가 어떤 신문사에 근착 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신문사의 대형 판유리 몇 장이 인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깨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소식이라는 것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12달이나 12년 전이라도 꽤 정확하게 미리 써놓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돈 카를로스와 황녀, 돈 페드로, 세빌리아, 그라나다 같은 단어들을 적당히 배합할 줄 알고 적당한 기사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투 얘기를 집어넣기만 하면 실로 정확한 기사가 될 것이고 신문에 실린 같은 제목의 간결하고 명쾌한 기사만큼이나 스페인의 정확한 실상이나 타락상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그 지역에서 나온 중요한 뉴스 가운데 거의 마지막 뉴스라고 할 만한 것은 1649년 혁명이었는데 그곳의 평년 작황에 대해 알고 있다면 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한 그 일에 두 번 다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 판단할 경우 해외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란 거의 없는 것과 같고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라니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위나라의 재상 거베곡은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근황을 알아보게 했다. 공자가 그 사자를 가까이 앉히고 이렇게 물었다. 그대의 주인은 뭘 하고 계시오? 사자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 주인님은 자신의 허물을 줄이고자 하시지만 그 일이 끝이 없나이다. 사자가 가고 나자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자로구나. 정말 훌륭한 사자로다. 목사는 주일의 마지막 휴일에 지겨운 설교로 꾸벅꾸벅 조는 농부의 귀를 괴롭히는 대신 우렁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 숨을 돌리시오. 멈추시오.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하러 그렇게 서두르는 신용을 하는 거요. 허위와 기만이 가장 건전한 진실로 존중되는 반면 현실은 거짓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만을 인식하고 기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인생이란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즐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약 불가피한 일과 의당 그래야 할 일만을 존중할 수 있다면 음악과 시가 거리에 울려 퍼지리라. 서두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하찮은 두려움과 쾌락은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용기를 주는 지고의 진리다. 인간은 눈을 감고 졸며 허상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순전히 가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틀에 박힌 인습적인 일상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삶을 유희처럼 여기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인생의 진정한 법칙과 관계를 인식하는데, 어른들은 그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하지 못하면서도 경험에 의해서, 요컨대 실패에 의해서 자신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힌두교의 경전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옛날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왕궁에서 추방되어 숲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자신이 비천한 사람들과 같은 무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부왕의 재상 하나가 우연히 왕자를 발견하고 그의 신분을 알려주자 그는 비로소 틀린 생각을 고쳐 자신의 신분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경전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도 이와 같다. 영혼 역시 그것이 속한 환경 때문에 원래의 신분을 잊고 있다가 어느 성스러운 교사에 의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브라마, 즉 지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뉴 잉글랜드 주민들이 이처럼 비천한 삶을 영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눈이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일 거라고 생각한다. 만일 오직 사실만을 볼 줄 아는 누군가가 있어 마을 안을 돌아다닌다면 마을의 물방아뚝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이 본 사실을 알려준다 해도 우리는 그가 말하는 물방아뚝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공회당이나 군청, 구치소, 상점, 집들을 보고 진정한 눈으로 응시할 경우 그것들이 무엇처럼 보일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것들 모두가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있다고 천체의 바깥이나 가장 먼 별의 저편, 아담 이전에 있었거나 최후의 인간 이후에나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영혼에는 뭔가 참되고 숭고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이곳이다. 하느님 자신도 현재라는 순간에 완결되는 것이며 그 어느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현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흠씬 젖어들므로써만 숭고하고 고귀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또한 유순하게 우리의 생각에 응답해준다.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은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생각하면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의 구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해서 후손이 완성시킬 수 없을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 자연이 그렇듯 하루를 유유하게 보내며 호두 껍질이나 모기 날개가 철로 위에 떨어진다 해서 궤도를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든 거르든 간에 조용히 당황하지 말도록 하자. 벗들이 찾아오든 떠나든 괴념치 말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울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하자. 무엇 때문에 녹초가 되어 물살에 휘말려야 하는가? 정오라는 여울에 자리 잡은 점심이라는 저 무서우리만큼 빠른 소용돌이에 당황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자. 이 위험을 뚫고 나가면 안전하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아침에 활력을 지닌 채 율리시즈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 다른 쪽을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라. 기적이 목이 쉬도록 울리게 내버려 두라. 종소리가 난다 해서 뛰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일종의 음악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일을 하면서 두 발을 의견, 선입견, 전통, 망상,
허상 따위에 진흙밭 깊숙이 집어넣자.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 교회와 국가, 시와 철학과 종교를 통틀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퇴적물들 속으로. 그러다 보면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단한 바닥에 이르러 바로 여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나서 지지점이 생겼을 때 홍수와 서리와 불 밑에 벽이나 국가를 세울 만한 자리를, 가로등 기둥이나 측량기를 세울 만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자. 날강 수위를 재기 위한 측량기가 아니라 진실을 측량하기 위한 계기를 말이다. 그리하여 후세인들이 기만과 거칠의 홍수가 얼마나 범람했던지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당신이 똑바로 서서 사실을 대면하면 흡사 언얼도라도 되듯 그 사실의 양면에 번쩍이는 햇살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예리한 날이 당신의 심장과 골수를 자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행복하게 지상에서의 운명을 마치게 될 것이다.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뿐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라면 목구멍 안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을 테고 임종의 싸늘함도 느낄 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면 부지런히 할 일을 하도록 하자. 시간이란 내가 낚시하는 냇물일 뿐이다. 나는 그 물을 마시지만 물을 마시는 동안 모래가 깔린 바닥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된다. 시간의 얕은 흐름은 이내 흘러가고 만다. 그러나 영원은 그대로 남는다. 나는 좀 더 깊은 물을 마시고 싶다. 바닥에 조약돌처럼 별들이 깔린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하나조차 헤아릴 수 없다.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뭔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태어난 그날처럼 현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뉘우치며 살고 있다. 지성이란 식칼과 같아서 사물의 비밀을 인식하고 갈라낸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두 손을 바삐 놀릴 생각이 없다. 내 머리가 곧 두 손이며 두 발인 것이다. 내 모든 최고의 기능은 머릿속에 집중돼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머리가 짐승이 굴을 팔 때 주둥이와 앞발을 쓰는 것처럼 굴을 파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서 이 언덕을 파볼 생각이다. 이곳 어딘가에 가장 풍부한 광맥이 있다. 나는 점치는 막대와 10개 떠오르는 수증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서 굴을 파기 시작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마치 월든 호숫가가 눈앞에 펼쳐진 듯 자연 다큐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리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삶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요즘 우리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또는 삶의 지표가 필요할 때, 이 책 월든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